저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네, 이 틈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의 군기소감이니까, 내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의사예요. 의술을 배워서 어떤 그 왕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최사전이라는 사람을 비밀리에 불러서, 뭐 이거 비밀리에 부르는 거는 쉬웠을 거예요. 나 어디 아파 그러면 최사전이 왔을 테니까요. 그때 이 최사전한테 왕이 은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사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자겸이 바로 하는 것은 척준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자겸의 군사력은 전부 척준경한테 있는 겁니다. 상께서 척준경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병권이 왕에게 돌아오는 것이어서 이자겸은 이제 한 사람의 필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겸을 공격하기 위해서 척준경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됩니다 라고 최사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척준경은 전에 궁궐에서 싸울 때 그 동생도 죽고 아들도 죽고 했었는데, 척준경이 그 불을 질러가지고 궁궐 태우고 하는 그 전투에서 동생 척준신하고 아들 척순이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척준경은 나한테 원한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척준경을 믿을 수 있을까? 주저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뭘 해요? 네, 점을 칩니다. 자, 고려시대 사람답죠. 척준경이 나를 도울까 말까 도울까 말까 도울까, 아카시아 잎딱이 점을 쳤을까요? 자, 점을 쳤는데 길조가 나옵니다. 척준경이 나를 돕는다. 이 점괘를 얻어서 최사전을 척준경의 집으로 보내요. 타일러 봐라. 그랬더니 최사전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태조와 열성의 신령이 하늘에 계셔서, 태조는 태조 왕건, 열성은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신령이 하늘에 계셔서 화복을 두려워할 만한데, 내가 복을 받든지 화를 입든지 하는 것이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거 두렵지 않냐. 이자겸은 궁에게 권세에 의지하고, 뭐냐면 이자겸은 그 궁궐 내부에 왕비, 그 자기 딸을 왕비로 드리고 했잖아요. 이거에 의지해서 신의가 없고 호오, 좋고 나쁜 것을 함께 할 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공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겨 영세토록 쇠하지 않을 공을 세우도록 하라. 이게 뭐 여러 가지 멋있는 말로 수식이 됐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자겸 믿지 말고 나에게 충성을 해라. 그러면 영세토록 쇠하지 않을 공로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척준경이 그러네,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안 그래도 이자겸하고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왕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5월 달에 틈이 좀 벌어진 것 같으니까 최사전을 다시 보내서 또 한 번 설득을 합니다. 자, 이제 뭔가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척준경이 계책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딱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자겸과 갈라서고 왕편에 서겠습니다. 이러고는 임금한테 내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아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사람을 시켜서 척준경한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자겸이 비록 참남하게 나라를 어지럽혔지만 아직 모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모반을 일으키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짐이 먼저 거사한다면 친척을 친하게 여기는 뜻, 뭐냐면 이자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해요. 이자겸의 딸이 인종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자겸의 다른 딸이 인종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인종의 부인은 2명이나 됐습니다. 이자겸의 2딸이 인종의 부인이에요. 장인이면서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좀 더 사태를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종은 오히려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항상 이 환관을 시켜서 이자겸을 정탐하게 했다. 감시하게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척준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작은 종이에다가 친필로 글을 써서 환관에게 시켜서 척준경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쓰였냐면, 오늘 이자겸의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궁궐 북쪽에 이르러 침전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뭐냐면 이자겸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있다 라는 거예요. 짐이 만약 해를 입는다면 실로 내가 부덕한 그런 소치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나의 부덕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태조께서 창업하시고 열조가 계승하시어 과인에 이르렀는데, 만약 다른 성으로 왕이 바뀌게 된다면, 왕씨가 이씨로 바뀌게 된다면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진실로 재상과 대신들이 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니 경은 이를 생각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자겸이 오늘 반란을 일으킬 건데 내가 잘못되면 너도 부끄러워해야 할 거야. 그러면 안 부끄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의 지령입니다. 자, 이 지령을 받고 척준경이 장교 7명, 종 20명을 거느리고 궁궐 북쪽으로 나갔는데, 너무 갑자기 창졸간에 온 거라서 무기를 아무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나무를 뽑아서 몽둥이로 삼고는 금오의 남쪽 다리를 통해서 입궁을 했습니다. 그때 인종이 보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일이 급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둘러 들어가서 궁궐문을 닫아버려요. 자, 그 뒤에 이공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왕을 도우러 오는데, 왕이 명해서 문 한 짝만 열어서 글을 드리도록 했다. 아, 이게 이제 드라마 만들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문을 빼꼼 열고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 주변으로 군대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척준경도 갑옷을 입고 입궁을 하는데, 왕이 천복문으로 나와서 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서 들어갑니다. 척준경이 왕을 받들어서 나가는데 이자겸 쪽에 있던 군인이 척준경에게 활을 쐈어요. 그러니까 척준경이 칼을 빼들고 한 번 호통치자 감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 척준경이 승선, 강우현을 시켜서 이자겸을 부르자 이자겸이 소복을 입고 이르렀다. 요 상황에서는 이자겸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복을 입고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척준경이 이공수와 의논해서 이자겸과 그 가족들을 팔관보에 가두어요. 왕이 광화문으로 나가서, 이제 궁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화가 궁중에서 일어나 대역부도했는데 충신의사에 힘입어 해악을 제거하였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자겸 진압을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며 손뼉을 치면서 뛰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다 인종 편에서 서술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죠. 그때 이자겸 편에 선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척준경이 공신이 됩니다. 1126년 5월에 이자겸을 체포해서 유배 보냈다. 그 공으로 문화시중에 임명되었다. 문화시중은 가장 높은 관직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척준경이 사양을 합니다. 서열을 뛰어넘는 인사라고 해서 사양하고 받지를 않아요. 이건 정말 승자의 여유를 보여준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굳이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그 높은 관직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시중 대신 공신에 임명하고 문화시랑 동중서문화평장사 판호부사에 임명하고 부인 황씨에게 제안군 대부인이라고 하는 관직을 내리고 의복과 금그릇, 은그릇, 옷감, 안장 얹은 말, 노비 10구, 토지 30겨를 하사하고 공신각 벽에 척준경의 초상을 그려서 안치하도록 했다. 요 정도는 정말 고려에서 신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예요. 이래서 척준경이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척준경의 뭐랄까 지혜라고 할 수 있나요?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